논문 잘 쓰고 계시나요? 어떻게 주제를 잡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뼈대를 잡아야 되는지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논문 쓰기, 본문 작성하기 강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문 쓰기 강좌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논문 쓰기 네 번째 시간이에요. 본문 작성하기.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논문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할 때의 팁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논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오늘은 목차도 심플해요.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 기타 쓰기. 심플하죠? 처음에는 서론 쓰기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론을 쓸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쓰는가? 나는 이 논문을 왜 쓰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철학적으로 난 논문을 왜 쓰나?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나? 이러라는 게 아니고 이 논문에다가 그 내용을 담으라는 겁니다. 논문을 나는 이걸 왜 쓰고 있는지, 이 논문이 왜 중요한지, 이 논문은 현재 사회적 배경이 이러이러해서 사회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 이 논문은 이렇게 중요함을 가집니다.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 기존 연구와 다른가? 이것을 쓰기 힘들면 그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쓰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1% 숟가락을 얹었더라도 그 1%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기존 연구에 없던 어떤 것,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 그것은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디까지가 연구가 되었으나 내 논문은 이런 연구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걸 가진다. 그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어디까지 연구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연구를 어디까지 할 거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가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충분한 문헌 고찰을 했는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본론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헌 고찰, 선행 연구 같은 거를 쫙 모아서 본론에다가 실는 경우도 있는데 본론이든 서론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다른 문헌을 많이 읽어봤는가 그 내용을 최대한 쓰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간호학이나 의학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뜬금없는 논문을 끌어와서 선행 연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일단 나랑 내 논문의 논리 한 줄기, 큰 줄기를 가지는 그것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을 리스트업을 하면서 쭉 써보세요. 이런 걸 리스트업하기 힘들면 기존에 내가 주 참고 문헌이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그냥 갖고 와서 내 논문대로 바꾸세요, 내용을.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도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표절까지 넘어갈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쓸 때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 문헌의 걸 인용을 할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참고 문헌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인용해서 쓰세요. 현재 상황이 어떻다, 현재에 대한 다른 참고 문헌에서 내용을 한 게 있잖아요. 그냥 갖고 와서 여기서 인용하고 해서 쓰면 돼요. 다 갖다 베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인용할 거는 충분히 인용을 해가면서 써라. 인용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용은 검증된 내용을 쓰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쓰는 게 오히려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문헌 고찰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곧 선행 연구란 말이죠. 이 선행 연구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선행 연구는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가져요. 제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딱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선행 연구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미 말을 했어요.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해서 다 통과가 됐어요. 다른 교수님들이 다 통과시켜줬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문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논문도 누군가의 선행 연구가 될 테니까. 그래서 검증된 내용을 써야 되지만 여러분 쓸 때는 책임 전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논리를 말했어요. 내 논리에 구멍이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이 논문으로 채우면 돼요. 논리까지 확보가 되는 거죠. 책임이 전가되면서 논리까지 확보가 되고 이건 정말 남는 장사예요. 연구가 그래서 효율적이 됩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실험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실험한 거 갖고 갖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빨라져요. 논리의 구멍들을 착착착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이 이미 검증까지 해놨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타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좋죠? 그래서 이 선행 연구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오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논문의
퀄리티도 높여주고 쓰는 데 있어서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선행 연구는 충분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본론 쓰기예요. 서론 다음에 당연히 본론이죠. 본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 논문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데이터가 새로운 거면 표절 시비에 어차피 안 걸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게 그 텍스트가 너무 비슷하면 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는데, 요즘에는 표절 시비가 이제 문장 단위로 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제 어떤 거를 베끼면 안 돼요. 베끼면 안 되는데, 베끼는데 문장의 앞뒤를 바꾸면 되겠지? 라고 그냥 앞뒤만 틱틱틱 바꿔요. 도치법만 써가지고. 어차피 다 걸려요, 그런 거. 문장 단위로 끊어서 단어 매칭으로 보기 때문에 다 표절시비에 걸립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용한 건 확실히 인용했다고 쓰고, 최대한 내 것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만 너무 베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베낄 때도, 막 혼자, 나 천재다 하면서 막 앞뒤에 다 도치법 쓰고, 문장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표절시비는 그대로 나오고. 참고로 하시고. 가설을 어떻게 검증했는가? 어떻게 검증했는가 는 뭐예요? 나는 무슨 연구 방법을 썼는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어떤 통계 분석을 했는가? 그 과정이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객관적 지표로 결과와 분석을 해석했는가?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논문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잘 아실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힘들면 여기까지 내가 이제 과정까지 하고 결과까지 냈는데 힘들어서 그제서야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다?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난감해요. 통계 분석을 이 사람이 해서 왔는데 애초에 전제부터 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부터 다시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기 학과 그리고 자기의 연구 스타일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론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 실험 논문을 쓴다 그러면 어떤 장비를 썼고 어떤 방법을 썼고 어떤 조건에 했는지를 써줘야 돼요. 내 논문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실험에서는. 뭔가 모델링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떠한 가정을 했는지, 어떠한 수학적 도구를 썼는지, 그 모델링은 어떤 방법이었는지, 뭐 계산할 때는 계산 도구랑 인풋 그리고 방법, 뭐 설문할 때는 인구 통계랑 규모, 시기. 물론 설문 결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다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통계 분석 얘기인데, 제가 이제 통계 강의를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통계를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통계를 배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공학이다 보니까 통계 쪽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제 뭐 선후배가 잘 알아서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도 많고, 같은 과에서 그런 경우였었죠. 제가 이제 석사 때는, 뭐 박사 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박사 논문이니까 제가 한 거고. 근데 다른 과, 전혀 다른 학과, 뭐 예체능 쪽 계열이나 아니면 그런 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석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떠한 논문에 있어서 순서대로 쭉 간다고 해도 똑같이 따라가도 어느 시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똑같이 했는데 처음 알고 보니 전제가 틀리게 만들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배워서 하려면 정말 열심히 배워서 그 디테일한 것까지 좀 배워서 하시고,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시면 막판에 몰려서 데이터까지 만들어서 가지 말고 처음부터 받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셋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요청을 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설문을 뭐 자기가 돌리든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방향성부터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 쓰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이죠. 물론 결론 뒤에도 한 가지가 더 있지만요. 결론은 지금까지 써오셨다면 좀 수월하게 쓰실 수 있어요. 본론까지 쓰셨으면 쓰기가 수월해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저는 결론을 정말 쉽게 쓰거든요. 본론까지는. 저는 항상 본론이 힘들어요. 서론도 힘들고. 서론은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지? 이게 정말 어려워요. 본론은 제가 이제 연구 같은 거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연구가 누가 쉽겠어요. 저는 그래서 연구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이거 나 이 얘기도 했네? 다음엔 이런 얘기도 했겠다. 이렇게 막 쓰는데, 어떤 사람은 결론을 참 못 쓰더라고요. 자기 연구 결과가 100이면 그 100만 딱 써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연구 결과 100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1000으로도 만들 수 있고 10,000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결과입니다. 논문의 포장지예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어디서 이제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띡 던지는 것보다 목걸이를 이제 이쁜데 포장을 딱 해서 그 포장지에 심지어 편지까지 딱 붙여서 주면 훨씬 더 상대의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바로 결론이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이런 결론을 냈는데 이 결론은 우리나라에 이런 공헌을 할 거야. 뭐 이게 너무 거창해지면 또 약간 비웃음을 살 수 있으니까 적당히 거창해야겠지만 이런 공헌을 했고 이런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상력과 그런 통찰력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 논문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내 논문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론에서 얻은 결론이 시사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할 거리가 되고 이것을 사회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 혹은 사회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가 아니어도 사소하게라도 음식점은 아니면 뭐 요리는 아니면 뭐 음악은 미술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내 논문은 이런 공헌을 했다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공헌을 했는지 내 논문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써줘야 돼요. 내 논문이 선행 연구가 돼서 새로운 연구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내 논문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저 같은 경우는 연구 방향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쓰죠. 다른 사람은 내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어. 나는 향후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내 연구를 이렇게 발전시킬 거야. 내가 이번에 남녀의 차이만 분석했지만 다음에는 이것을 토대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딱 내 것만 보면 그냥 매뉴얼처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거야. 뭐 안 만들면 어쩔 수 없지만 연구 결과에 쓸 때는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네, 물론 실제로 연구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크게 4가지를 적어왔는데 참고문헌, 앱스트랙트, 표와 그림, 목차. 참고문헌은 많아도 돼요. 참고문헌 많은 것은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단 양식을 맞춰야 돼요. 참고문헌은 그 양식이 있으니까 처음에 무조건 양식을 가지고 와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문헌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내가 논문을 다 썼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잘못된 건데 참고문헌이 한 5개밖에 안 돼. 어떡하지? 이러면 그냥 팁인데 내가 참고했던 참고문헌에 있던 뒤에 있는 참고문헌을 가서 좀 이렇게 조합해서 뒤에다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참고한 문헌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 정 없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글 기능에는 자동 번호 기능이 있어요. 중간에 참고문헌에 틱틱틱 끼워서 들어갈 때 가나다 순으로 넣잖아요. 이제 갑자기 이제 박씨가 생긴 거야. 박철웅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의 논문이 4번째 논문이에요. 그러면 4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논문 번호가 하나씩 밀릴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문헌을 본문에 있어서 참고문헌을 링크를 시켜놔야 되는데 1, 2, 3, 4 이렇게 해놨으면 나중에 밀리면 골치 아파요. 하나하나 다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문헌은 뒤에 번호대로 쭉 하되 앞에서 참고한 본문에서 참고한 문헌을 숫자로 하지 마시고 그냥 박철웅 몇 년도 이렇게 그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더 도움됩니다. 나중에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그 번호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하면 골치 아파요 진짜. 그래서 자동 번호로 뒤쪽은 해놓고 앞쪽에 그 어떤 논문을 참고했는지는 괄호 열고 그 이름이랑 그 논문 그렇게 쓰시는 연도, 이름하고 연도죠. 저자랑 연도 쓰는 그렇게 해서 써놓는 게 수정하기도 좋고 그런 팁이에요. 그 abstract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너무 못해. 그러면 나랑 비슷한 논문의 초록들을 찾아서 보세요. 이건 그냥 구글에서도 그냥 다 퍼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초록을 최대한 검색을 해서 그런 논문 그 초록들을 조합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하나의 요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첨삭을 받아두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쓸 수 있으면 좋고 이런 부분도 이제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다 아시겠지만 표에는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단위인지, 표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단위인지 꼭 쓰셔야 되고 이 표는 어떠한 출처인지 이 3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목, 단위, 출처. 그리고 표와 그림은 각각 번호가 매겨져요. 이것도 한글에 보면 자동 번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차 작성인데 목차는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다 쓰시고 나서. 왜냐하면 각 제목의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 놓고 수정하면 할 때마다 페이지 고쳐야 돼요. 너무 피곤한 일이죠. 페이지가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목차의 제목과 본문의 제목이 같은지 반드시 매칭을 시켜보셔야 돼요. 의외로 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순서랑 번호, 제목 이런 것들 일관되는지 본문 열심히 확인하고, 그리고 본문의 목차랑 그림 목차, 편 목차를 다 따로 써요. 그건 뭐 나중에 양식을 받아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게 따로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렇게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과 본문 그 이외의 작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강조니까 또 궁서체로 썼지 않겠습니까? 폰트가 한 50 될 거예요. 큼지막한 궁서체로 썼는데, 논문의 양식, 포맷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십시오. 이건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근처 재본소를 가서 신뢰성 있는 양식을 얻든 학교에서 얻든 꼭 논문 양식 얻어서 쓰세요. 중간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식을 받아서 쓰시면 앞에 들여쓰기를 쓴다. 그러면 이미 들여쓰기가 양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하나 스페이스바를 쳐서 양식을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갖다가 쓰세요.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딱 두 가지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을 믿어라. 지도 교수님에게 신뢰를 줘라. 지도 교수님이었고, 두 번째는 이 포맷이에요. 이걸 꼭 잘 맞추셔야 됩니다. 두 가지.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팁이에요. 힌트를 드린 거고, 제 강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떠먹여 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디테일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뭐 통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초록을 쓴다거나 영어로 번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 LBC 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개그블랙 네이버닷컴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논문 발표에 특화된 엑기스를, 스킬의 엑기스를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마지막 강의, 논문 발표의 팁까지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좀 실질적인 그런 집약된 그런 강의로 준비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